1997년 11월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러당 900원대였던 환율이 불과 몇 달 만에 2,000원에 육박했어요. 환율이 2배로 치솟는다는 건 단순히 경제 지표상의 숫자가 올라가는 사건이 아니었죠. 이건 원화의 가치가 절반으로 폭락했다는 걸 의미했고, 나라 경제의 심장 박동이 멈춰가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환율 변동의 결과는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했으며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가정 붕괴라는 쓰라린 현실에 직면해야만 했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변동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자체가 뿌리부터 뒤흔들린 비극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그냥 한국이 아직 선진국이 아니어서 경제 체력이 약해서 벌어진 일 정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의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OECD 가입을 통해 선진국 클럽에 진입했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상징은 아시아의 신흥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말 번영 그 자체였죠. 그러나 이 화려한 포장지 아래에는 이미 만성적인 질병과도 같은 구조적 부실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환율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았던 겁니다.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였던 1990년대 한국 경제 내부에 쌓여있던 치명적인 구조적 균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들의 과도한 차입 경영이었습니다. 당시 재벌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외치면서 영역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이러한 확장의 동력이 건전한 이익이 아닌 과도한 부채였다는 점이에요. 당시 재벌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300%에서 500%를 오르내리는 게 흔했고요. 심지어는 800%에 육박하는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이걸 쉽게 설명해 볼게요. 월 소득 300만 원인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가정이 빚만 900만 원, 극단적으로는 2,400만 원을 껴안고 사는 상황과 같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 가정이 작은 경제 충격에도 무너지기 쉽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더 큰 문제는 이 빚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빌려온 달러화 부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러는 대부분 단기 차입금, 이른바 한머니였어요. 이 한머니는 이자율이 저렴해서 선호되긴 했지만 1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아니라 하루, 일주일, 길어야 한 달 단위로 움직이는 초단기 성자금입니다. 해외 투자자가 오늘 빌려주고 내일 회수하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해외 투자가 밀려와서 한국 경제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는 외국 자본이라는 유리 바닥 위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국내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들이 저질렀던 구조적인 실수였습니다. 이들은 해외 금융시장에서 싸게 단기 달러를 빌려와서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장기 대출로 빌려주는 만기불일치라는 위험한 행태를 일삼았어요. 이 위험한 금융 행태의 메커니즘을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금융기관은 해외 투자자에게 일주일 뒤에 이 돈과 이자를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국내 기업에게는 3년 뒤에 갚으십시오 하고 대출해 준 거죠. 만약 3년짜리 대출을 받은 기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돈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기관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불과 이틀 뒤에는 원래 돈을 빌려준 해외 투자자에게 약속한 달러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이 금융권에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기업들은 무리한 확장으로 부실해졌고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금융기관들은 해외에 갚아야 할 달러는 없는데 국내에서 회수해야 할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된 셈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정부의 환율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원화와 달러의 환율을 800원대에서 인위적으로 고정하려는 시장 개입을 지속했습니다.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무역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 정책이 지속되면서 원화가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실제로 1달러의 가치는 1,000원 정도였어야 했는데 정부가 계속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억지로 그것을 800원대로 보이게 만든 것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국 원화가 너무 쌉니다. 게다가 정부가 계속 이 가격을 지켜주려 하네. 한국 경제가 탄탄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환율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들어온 자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는 위험 회피성 자본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 세 가지 부실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외채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정부 정책이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부추긴 하나의 치명적인 구조적 연쇄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까지 번져오자 이 모든 징후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국 자본은 순식간에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인위적으로 고평가되었던 원화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외환보유고는 이 달러 대탈출을 막기 위해 빠르게 고갈되었고 국가 자체의 신뢰, 즉 신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1997년 11월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외채 상환을 감당할 수 없음을 선언하면서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방어막이 사라지자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900원대에서 1400원대를 넘어 1998년 초에는 2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환율 폭등은 기업의 외화부채 규모를 단숨에 2배 이상으로 불려버렸고 이는 대규모 부도와 정리해고로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 전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왜 지금 다시 꺼내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 때문입니다. 물론 1997년과 지금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지금의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약 4천억 달러 이상으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금융기관의 구조도 그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요.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많이 낮아졌어요. 따라서 국가 부도 수준의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환율 1,500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구조적 경고 신호입니다. 환율은 언제나 경제 전반의 건강 상태를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이 환율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한국 경제는 지금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외국 자본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위험자산으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대외 부채와 단기 자금 구조는 건강한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불안정성을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신호입니다.
환율은 언제나 가장 먼저 반응하는 민감한 지표이기 때문이죠. 1997년의 위기는 갑자기 닥친 천재지변이 아니었습니다. 그 징후, 즉 부채의 질적 악화와 금융의 무책임성은 이미 곳곳에 존재했고 구조적 위험은 오랫동안 쌓여 있었어요. 다만 우리 사회가 그 명확한 신호들을 무시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1997년의 비극을 기억하는 것은 공포를 되풀이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성찰적 책임감을 다하기 위함이에요.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 숨은 구조적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국가 경제의 체력이 과거보다 강해졌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가장 민감한 지표인 환율이 보내는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제적인 구조개혁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명확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과거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